예, 이번 시간에 우리 세무사랑 프로 레시피 파트 4 세무조정 명세서 작성과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세무조정 명세서 작성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진행되는 부분이 수익금액과 관련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익금액 관련 명세서 작성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익금액은 총수익금액 조정명세서,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 임대보증금 총수익금액 명세서 요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총수익금액 조정명세서와 관련되는 부분인데요. 결산서상에 반영된 수익금액과 세법상의 수익금액, 즉 소득세법상의 수익금액과 비교해서 차액을 조정해 주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총수익금액 조정명세서 관련해서는 거의 대부분의 그러니까 결산상 수익금액과 세법상 수익금액이 거의 일치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약간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거의 대부분 일치하기 때문에 실무상으로는 총수익금액 조정명세서에서 별도의 세무조정 사항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업소득의 수입 시기와 관련해서 상품, 제품 등의 판매,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기업회계 기준하고 세법하고 거의 일치하는 부분이고요. 상품 등의 시용 판매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상대방이 구입 의사를 표시한 날이고요. 상품 등의 위탁 판매, 수탁자가 그 위탁품을 판매한 날이 되겠습니다. 장기할부 조건 판매는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건설, 제조, 기타 용역 제공의 경우에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날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건설 등의 계약이 1년 이상일 때 장기공사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데요. 이때는 이제 작업 진행률에 의해서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설 등의 계약 금액에서 작업 진행률을 적용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직전 과세 기간까지 수익 금액을 계산한 금액을 차감하도록 되어 있죠. 자, 작업 진행률은 건설 등의 필요 경비 총 예정액에다가 해당 과세 기간 말까지 발생한 건설 등의 필요 경비 총 누적액으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건설업과 관련해서는 건설 활동을 직접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건설업과 부동산 개발 공급업으로 이렇게 분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업종과 관련되는 부분 설명드릴 때 주택 신축 판매업과 관련되는 부분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때 표준산업 분류에 의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건설업과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수입금액, 수입 시기를 따질 때 장기공사일 때는 작업 진행률에 의한다라는 겁니다. 강제적으로 적용을 합니다. 단기공사 1년 미만일 때는 완성 기준과 진행 기준을 선택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건설 활동을 직접 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이 되는 거고, 이때는 대금 청산일, 소유권 이전 등기일, 사용 수익일 중에 빠른 날로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잘 챙겨 보시고, 자, 부동산 매매업 및 주택 신축 판매업의 소득의 수입 시기는 대금 청산일, 앞에서 한번 말씀드렸죠. 대금 청산 전 소유권 이전 등기 또는 등록을 하거나 해당 수익을 사용 수익하는 경우에 그 등기 등록일이나 사용 수익일이다라고 하는 부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고, 요즘 이제 많이 하고 있는 태양광 발전 사업 관련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태양광 발전 사업자의 신재생 에너지 공급 인증서 판매에 대한 수입 시기 언제냐? 공급 인증서의 인증일이다, 인증서의 인도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부동산 매매업의 수입 시기 관련해서 내용이 나와 있는데, 부동산 매매업자가 상가 및 주택 신축 판매업자의 부동산 매매에 따른 사업소득 수입 시기는 그러니까 대금 청산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예규에서 확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총수익금액 조정 명세서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일반적인 총수익금액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매출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포함이 됩니다. 당연히 포함이 되는 거고요. 그 외에 영업 외수익에 해당되는 성격들, 판매 장려금이라든가 관세 환급금, 관세 환급금은 원래 매입액에서 차감하도록 돼 있죠. 원가에서 차감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원가에서 차감하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자비익으로 처리해서 관세 환급도 총수익금액에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영업손실보상금, 신규 고용 촉진 장려금, 일자리 안정 지원금, 그 다음에 K비대면 바우처 플랫폼 지원금이라든가 고용유지 지원금, 장애인 고용 장려금 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각종 지원금과 관련되는 부분들도 기본적으로는 총수익 금액에 포함이 된다라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재고자산 가액이 총수익 금액에 포함이 되느냐라는 부분인데요. 요 경우는 이제 본인이 운영하던 사업장을 폐업하거나 아니면 타인에게 포괄 양도 양수로 넘기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 경우에 재고자산은 어떻게 될 거냐는 건데, 포괄 양도 시의 재고자산은 부가가치세법상에서는 과세에서 제외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득세법에는 수익금액에 포함이 된다라는 거고요. 사업 폐업 시에 폐업을 할 때 남아있는 재고자산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계산할 때는 폐업 시 잔존재화라고 해서 부가가치세가 과세가 됩니다. 과세 대상이 되고요. 총수익금액에는 산입되지 않습니다. 불산입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폐업을 하거나 포괄 양수도가 일어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적용 방법이 조금 다르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 주의해 주시고, 실무적으로는 폐업을 할 때는 재무제표상에 재고자산은 남기지 않고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부가가치세 과세 문제라든가 소득세법상의 총수익금액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그 부분 좀 주의를 하시고요. 자, 지원금, 각종 지원금이나 지원금에 대해서 총수익금에 불산입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과세 제외 대상 사업자가 지급받는 일자리 안정자금, 일자리 안정지원금은 총수익금액에 포함이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과세 제외되는 사업자가 일자리 안정지원금을 받으면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느냐라는 건데, 이 부분도 제외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코로나19 전담병원 지정으로 수령한 손실보상금 관련되는 부분도 총수익금액 불산입하도록 되어 있고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금, 이 부분도 이제 코로나 관련되는 부분일 겁니다. 그 다음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그 다음에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관련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 전부 총수익금액에 불산입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공장 등 수용 시에 보상금 어떻게 될 거냐 하는 부분인데요. 자, 총수익금액이 산입되는 경우와 불산입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업손실보상금이라든가 이전 가능한 고정자산의 이전 보상금, 기타 보상금, 그 다음에 복식부기 의무자인 경우에는 이전이 불가능한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보상금도 그러니까 총수익금액에 산입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득세법은 원래 소득 원천설이기 때문에 고정자산의 처분 손익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법이 개정이 되면서 복식부기 의무자인 경우에는 과세하는 걸로 법이 개정이 됐다라는 거죠. 열거주의에 의해서 법에 열거되어 있기 때문에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때 우리 수용 보상금을 받을 때 이전이 불가능한 사업용 고정자산 보상금은 그러니까 총수익금액에 산입이 된다라는 겁니다. 역으로 이제 총수익금액 불산입되는 경우에는 간편장부 대상자가 이전이 불가능한 사업용 고정자산의 보상금, 이 부분은 총수익금액에 불산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복식부기 의무자는 과세 대상 소득이지만 간편장부 대상자는 열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총수익금액 불산입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건물 철거 보상금이라든가 사업용 자산이 아닌 가사용 자산 등에 대한 지작물 보상금, 이 부분은 뭐 사업용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제외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실무적으로는 어쨌든 우리 보상금 들어오는 부분 있죠. 이 부분들은 전부 과세 대상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접근을 하시고, 다만 그러니까 이전 불가능한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보상금은 기장 의무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형 고정자산에 매각액이 포함되어 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겁니다. 자, 복식부기 의무자인 경우에 업무용 승용차 매각액 총수익금액 산입하도록 되어 있고요. 기타 매각자산, 그러니까 기타 유형 고정자산인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우리 총수익금액에 산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편장부 대상자는 둘 다 제외하도록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장 의무에 따라서 유형 고정자산의 처분 손익이 과세 대상과 과세 대상이 아닌 걸로 구분이 된다라는 거 반드시 좀 기억을 해 주시고, 업무용 승용차 매각액을 총수익금액에 산입한 경우에는 해당 업무용 승용차의 매각 당시 장부가액은 당연히
필요경비에 산입이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타 매각 자산에 대한 부분도 총수익 금액에 산입이 된다라고 했는데 주의하실 거는 부동산 매각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부동산은 왜 제외되느냐라는 부분인데 부동산을 제외되는 이유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종합소득으로 과세하지 않고 양도소득 쪽에서 처리할 거기 때문에 제외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 유형자산 처분 손익에 대한 세무조정, 이거는 앞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1차 세무조정과 2차 세무조정으로 구분해서 진행하시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1차 세무조정은 우리 손익계산서나 재무제표를 들여다보다 보면 처분이익, 처분손실이 나오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1차적으로 세무조정을 합니다. 처분이익과 처분손실은 총수익금액 불산입, 필요경비 불산입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소득세법은 소득 원천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과세 대상 제외다라는 겁니다. 이때는 기장 의무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제외합니다. 무조건 제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복식부기 의무자이든 간편장부 대상자이든 총수익금액 불산입, 필요경비 불산입 1차적으로 바로 진행합니다. 자, 그 다음에 2차적으로 넘어와서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를 만들 때 복식부기 의무자인 경우에는 처분가액에 대해서 총수익금액 산입, 장부가액에 대해서 필요경비 산입이라고 하는 세무조정을 진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간편장부 대상자는 세무조정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 부분 좀 주의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1차 세무조정과 2차 세무조정으로 구분해서 하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은 1차, 2차 구분하지 않고 처분손익이 있으면 자, 복식부기 의무자인 경우에 처분손익이 정상적으로 계산이 돼 있다라고 하면 별도의 세무조정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안 해도 우리 사업소득금액에 미치는 영향은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반드시 하는 게 맞다라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기장 의무를 판단하거나 뭔가를 할 때 복식부기 의무자이냐 간편장부 대상자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인데 우리가 원칙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론적으로는 처분손익과 관련되는 부분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돼 있죠. 그래서 제외부터 먼저 판단하신 다음에 기장 의무에 따라서 판단하도록 하는 게 논리적으로도 맞고요. 그 다음에 또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에 보면 우리 작성 방법이라고 있습니다. 그 작성 방법에도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해서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추후에 그 다음 연도에 기장 의무 판단할 때는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단순 경비율이냐 기준 경비율이냐 이 부분 구분할 때는 처분 손익에 대해서 복식부기 의무자였을 때는 포함해서 그대로 판단하셔야 되는 거고 간편장부 대상자였던 사람들은 제외된 상태였기 때문에 제외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또 달라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1차 세무조정, 2차 세무조정으로 구분해서 반드시 해주시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을 행하는 사업자가 양도자산을 사업용 사업장 현황 신고 시에 누락할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수익금액의 0.5% 가산세 문제가 나옵니다. 이런 문제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주의해서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감가상각 의제 금액을 해당 자산의 필요경비로 계상하는 장부가액에서 차감해야 하는지 여부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뒤에 가면 이제 감가상각 의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의제 금액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는 건데요. 감가상각 의제는 소득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았을 때 의제가 적용이 됩니다.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에 시행령 68조 1항에 따른 감가상각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하여야 하고 추계소득금액을 계산서를 제출하거나 추계조사 결정을 하는 경우에 감가상각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해서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보도록 되어 있다라는 거, 이 부분도 좀 주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자, 우리 뒤쪽에 가서 감가상각 부분 설명드릴 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가상각 의제 금액에 해당하는 자산을 필요경비
계상하는 장부가액에서 차감하느냐라는 부분인데 연결된 부분입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감가상각이 의제되어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게 된 금액은 사업용 유형자산의 양도가액을 총수익금액에 산입하는 경우에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의 양도 당시 장부가액 계산 시에 차감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차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 좀 주의해서 보셔야 되겠습니다. 감가상각 의제가 적용이 됐을 때, 이미 감가상각 한글로 보는 상황이 생긴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처분 손익을 계산할 때는 그 부분만큼 장부가액이 줄어든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양도 당시 장부가액 계산 시에 차감하도록 되어 있다라는 거죠.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에서 차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제된 금액은 줄이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처분 손익이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부가가치세법상의 세액공제액의 포함 여부 부분인데요. 전자신고 세액공제라든가 이런 각종 세액공제들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기장 여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전자신고 세액공제,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 관련되는 부분은 전부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익금액에 포함하도록 되어 있고요. 간이과세자인 경우에 기장신고를 하게 되면 기장을 하게 되면 전자신고 세액공제는 기장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도 기장으로 잡이익이라든가 이런 거 잡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제외되도록 되어 있고요. 추계 신고할 때는 포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득세 신고 때 수익금액 안내 자료가 나오죠. 그때 보면 전자신고세액공제라든가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전부 포함된 상태로 제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입세액공제는 당연히 제외되는 부분이고요. 근데 간이과세자가 추계 신고할 때는 매입세액공제액도 수익금액에 포함돼서 추계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제매입세액,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 관련되는 부분 추계 신고할 때는 포함되도록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원순환보증금은 총수익금액에서 제외되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요즘 이제 일회용 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플라스틱 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서 보증금을 내도록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보증금을 받은 사업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총수익금액에 산입할 거냐라는 건데 이 부분은 나중에 돌려줄 금액이죠. 그러니까 총수익금액에서 제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강생활실천 지원금의 제도에 참여함에 따라서 적립받는 지원금의 소득구분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되어 있고요. 긴급방제명령에 따른 손실보상금액 과세 부분도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용안정협약지원금이 과세 대상이냐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제외되는 예규들 잘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역고용 대응 등 특별 지원 사업에 따라 지원되는 금전 부분도 제외되도록 되어 있고요. 고용보험법에 따라서 무급휴가, 휴직자에게 국가가 직접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느냐. 사업자가 받았다면 당연히 과세 대상인데 직원이 직접 받은 거죠. 그 경우에는 사업자와는 상관이 없는 거기 때문에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축산업자가 받은 생계안정자금의 총수익금액 산입 이 부분도 총수익금액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조정후 수익금액 명세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종별 수익금액을 파악하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소득세법상의 수익금액을 비교하는 서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차이 원인은 1번부터 7번까지 있는데 요 내용으로 분석해서 정리를 해달라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178페이지에 사례가 나와 있죠. 여기에 보면 이제 총수익금액 조정 명세서하고 조정후 수익금액 명세서를 작성해 달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기본적으로 우리 개인조정의 과표 및 세액 계산 쪽에 보시면 두 번째 표준재무제표 수익금액 조정이 있습니다. 여기에 총수익금액 조정 명세서가 있습니다. 자, 총수익금액 조정 명세서 작성 과정에 대한 부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성해 놓은 전체 내용을 삭제하고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 삭제를 하고 계정 과목에서 매출액을 조회해서 반영하시면 되는데, 매출액은 F4번 매출 조회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관련되는 매출액과 영업외 수익과 관련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수익 금액과 관련되는 부분을 반영해 주시면 됩니다. 상품 매출 선택하셔서 확인해 주시고요. 또다시 제품 매출이 있죠. 그래서 404번에 대해서 제품 매출로 선택해서 적용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수익 금액과 관련되는 부분 적용하신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수익 금액 조정 명세라고 해서 작업 진행률, 장기 할부, 기타 수익 금액 관련되는 부분 정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공사 수입이 없으니까 작업 진행률에 대한 부분 적용할 일 없고요. 장기 할부 판매와 관련되는 수익 금액, 장기 할부 판매와 관련되는 수익 금액에 대해서 우리 세무 조정하는 케이스는 실무적으로 자주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거의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타 수익 금액과 관련되는 부분인데, 우리 교재 178페이지의 내용을 보시면, 자, 그 네 번째 자료에 보면 유형자산 처분 손실은 차량 운반구를 2022년 12월 26일 날 1,000만 원에 매각한 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회계관리 쪽에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계잔액 시산표를 통해 갖고 전표를 확인하겠습니다. 자, 유형자산 처분 손익이 있겠죠. 자, 보시면 유형자산 처분 손실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 더블 클릭해서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면 어떻게 됩니까? 7천만 원짜리 차량을 감가상각 누계액 5,600만 원이고요. 그러니까 부가세 예수금 포함해서 1,000만 원에 매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처분 손실이 나왔다라는 거죠. 이 처분 손실과 관련해서는 1차 세무조정이 이루어졌을 거다라는 겁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1차 세무조정 보시면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제가 유형자산 처분 손실 해서 처분 손실을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인출로 세무조정을 했습니다. 그죠? 재무제표에서 직접 세무조정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세무조정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 총수익금액 조정 명세서에 오셔서 기타 수익금액 란에서 바로 세무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고정자산 양도 1,000만 원의 양도 있고 대응 원가 그러니까 1,388만 9,7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대응 원가를 적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대응 원가는 7천만 원짜리 차량과 그 다음에 감가상각 누계액 5,600만 원이 있죠. 그 부분의 차액 금액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고란에다가 그러니까 매각이라고 적어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판매 장려금과 관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판매 장려금 관련해서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을 텐데 2번 자료에 있죠. 제조업에서 발생한 매출액과 관련돼서 수령한 판매 장려금이 손익계산서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판매 장려금은 총수익금액 산입 항목이죠. 그래서 판매 장려금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1,000만 원 반영을 했습니다. 이렇게 1,000만 원에서 총 2,000만 원 반영하고 나면 총괄 탭으로 다시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하단 부분에 2,000만 원이 표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을 상단에 조정 쪽에 가산과 차감란에다가 반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차량과 관련되는 부분은 상품 매출이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그러니까 판매 장려금은 제품 매출로 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00만 원 입력을 하고 나면 하단 부분에 빨간색으로 표시되는 부분이 그러니까 하얀색으로 바뀌면서 정상적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기타 수익금액 쪽에 있는 대응 원가는 우리 총수익금액 쪽에서 별도로 등록하지는 않고요. 세무조정을 통해서 바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차 세무조정을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F3번 조정 등록을 통해서 2차 세무조정으로 들어갑니다. 판매 장려금 누락된 거 1,000만 원에 대해서 인출 처리했고요. 고정자산 양도가액 1,000만 원, 총수익금액 산입 세무조정을 합니다. 그리고 양도 고정자산에 대한 장부가액 1,388만 9,700원 인출 처리합니다. 왜 이렇게 2차 세무조정이 이루어지느냐 하면 복식부기 의무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우리 회사는 복식부기 의무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 세무조정이 이루어집니다. 자, 우리 교재 180페이지에 보시면 동그라미 5번에 복식부기 의무자인 경우에 고정자산 매각액은 소득세법상 총수익금액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기타 수익금액란에 다음과 같이 반영한다라고 해서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요 내용은 우리 작성 방법에 보면 서식 작성 방법에 보면 이 내용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차, 2차 세무조정 방법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181페이지에 보시면 1차 세무조정, 2차 세무조정 관련해서 그 이유까지 자세히 적어놨습니다. 그거 한번 참고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181페이지 하단 부분에 참고해 보면 총수익금액 조정명세서 작성 방법이다라고 해서 우리 작성 방법에 있는 내용을 내가 요약 설명을 해놨습니다. 한번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총수익금액 조정명세서가 작성이 되고 나면 다음으로 조정 후 총수익금액 명세서로 갑니다. 자, 이 부분도 제가 전체 작성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체 삭제를 하고 다시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장을 누른 다음에 자, 새로 실행하신 다음에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작성을 합니다. 새로 불러오기를 통해서 작성하게 되면 우리 총수익금액 조정 명세서에서 입력되어 있는 정보들이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수익금액이 큰 금액 순서대로 정보가 반영이 되어 있을 거고요. 첫 번째 부분이 제조업이었죠. 제조 매출이었고요. 비철금속과 관련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도소매업이었고요. 비철금속입니다. 비철금속을 처음 판매하는 업종이었죠. 그래서 업종 코드가 514210번이었습니다. 그죠? 이렇게 등록을 해 줍니다. 등록을 해주고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과 관련되는 부분이 되겠는데 그 부분은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마감했다라고 하면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보기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클릭을 하셔서 정리를 해 주시는데 이 부분은 자동으로 우리 부가세 신고 내용이 확정 신고와 수정 신고나 경정 청구가 있었다라고 하면 최종적인 신고서가 자동으로 선택되어 있을 겁니다. 혹시나 확인을 했는데 전체 다 선택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2기 때 확정과 수정 1차가 있는 경우에는 최종 신고서만 선택을 하셔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차액 금액이 700만 원 이렇게 빨간색으로 나타나죠. 이 차액 부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반영을 해 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원인을 분석해서 정리를 해 주시면 되죠. 자, 보시면 판매 장려금이었죠. 부가세 신고 안 된 판매 장려금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장려금이 1000만 원 포함되어 있고요. 그죠? 1000만 원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선수금 관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교재 사례에 보시면 178페이지에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고 비고란에 보면 업무용 승용차 매각 1000만 원 부가세 신고할 때 포함됐으니까 고민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2022년 10월 25일자에 공급 시기 전에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300만 원은 선수금 계정에 회계 처리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관련되는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계잔액 시산표를 통해서 선수금 계정 관련되는 부분 확인해 보면 선수금 관련해서 300만 원 선수금 잡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300만 원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수금으로 300만 원 잡아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정리가 딱 되면 어떻게 되죠? 차액 부분이 빨간색이 없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차액 부분이 없는 상태로 작성이 완료되고 나면 정상적으로 정리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 이제 저장하고 종료하시게 되면 우리 조정 후 총수익금액 명세서까지 작성이 이루어지는데요. 자, 우리 앞에서 총수익금액 조정 명세서를 작성할 때는 앞에 조정 등록에 의해서 우리 세무조정 사항이 있었습니다만은 조정 후 총수익금액 명세서는 별도의 세무조정 사항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득세법상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세법상의 공급가액의 차액을 비교하는 서식이기 때문에 별도의 세무조정이 없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이번 시간 마치겠습니다.